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에도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잠시 헌법재판소 입장 듣고 이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8내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19일 날 서류를 보내서 그 다음 날 이제 도착했으니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제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과거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군요.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송달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송달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 가결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19일 날 송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것이고 과거 두 차례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네.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27일까지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그런 요청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서 변호사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부공보관이 맞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보면 이게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죠.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송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사재판이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집으로 우표를 보냈죠. 한 번 이게 이사불명으로 안 받았죠. 또 이게 또 보냈죠. 그랬더니 폐문부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어요?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죠. 14일 뒤에 도달하는 걸로.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국회로 이게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송달됐죠.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받을 곳에 우편물이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 이게 대통령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2번 우편 보냈어요. 한 번은 이게 관저로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알아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반송을. 대통령 온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 용산으로 보내니까 이게 아예 대통령이 없다고 또 보내버렸어요. 이게 다예요. 자 이러면 이게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이게 공송달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도달 시점에 송달이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집으로 도달 시점이 송달이다. 같은 법을 적용하잖아요. 형사소송법. 근데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왜 틀리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예. 형사소송법에 하면요. 이걸 이게 송달 받고 최소한 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답변 쓰려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항소 이유서를 20일을 줍니다. 근데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 규칙까지 규정이 없어요. 답변서를. 근데요. 미리 27일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20일 지나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근데 7일이에요. 근데 20일 날 간주해도 7일이에요. 근데 7일 만에 변호사 한 10명 가까이 구성하는 게 7일 만에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리로 검토해서 서면 작성해서 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일반적으로 20일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러면 이게 저는 그게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해야죠. 최소한 기간을 보장해줘야지 변호사를 7일 만에 선임해서 7일 만에 답변서 다 써서 7일 전에 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속 심리가 아니고 졸속 심리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오늘 발표를 어떻게 볼까 이제 궁금해했잖아요. 네. 근데 즉각적으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네요.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케이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12월 6일인가 항소기록 접수가 됐을 때 집으로 보냈는데 집은 이사 갔습니다. 뭐 이사 간 집에서 어떻게 송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갔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고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았습니다.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보통은 등기 우편 보내죠. 네. 그리고 형사 절차는 이 항소 이유서 제출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을 전국의 피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통령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장외전을 벌립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당일에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받을 도리가 없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지금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받고서는 수치 거부를 한 겁니다.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수치 거부를 하는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그러면서 탄핵 소추에 먼저 나서겠다? 아마 지금 긴급 체포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니, 아니면 영장 청구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걸 피해볼 요량인 겁니다. 탄핵 먼저 내가 하겠다, 응하겠다. 피의자는요, 본인이 이런 형사 절차, 관련 법률 절차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혐의자니까요. 이거 일반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의 아주 주요 우두머리로 이미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 우두머리니까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외전을 펼치고 아니라고 하고 연기하고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뽑았었구나. 이런 자괴감을 지금 이 국면에도 반성이 선행되기는커녕 국민들께 이런 좌절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네, 수사기관들의 그 소환 조사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자, 오늘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예.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네,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기관들의 어떤 소환 지금요, 관련된. 예. 공수처가 이제 이거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해서 이제 그 내란까지 수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직권남용은요 아주 5년의 가벼운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꼬리가 수사권이 있대서 몸통까지 우리 하겠다. 내란은 이게 금방 했죠. 사형무기 어마어마한 재고요. 어마어마한 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몇 명이에요? 14명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가능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중대 엄청 범죄까지 다 무한정 관할이 확대되면요.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예요. 민주당도 이 주장은 진짜 해야 돼요.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그 권한 있는 경찰에게 수사 그 결과를 이첩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첩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처가. 지금 이게 경찰이 왜 그러냐.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청구권은 공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을 만들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강백신 검사 탄핵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지금 강백신 검사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책을 배임은 있는데 관련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무한정 관할권 확대하면요. 나중에 검찰이나 공처가 이렇게 확대할 때 민주당도 분명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 삼을 거예요.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과 공처의 관할권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수사는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나중에 필요해가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게 관할권도 없는 공처나 검찰이 요구하니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 선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선거법 있죠. 아직 선임 못하고 있어요. 1심에 3명 있었는데 그만큼 변호 선임이 어렵습니다. 더 먼저 온 사건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변호 선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뭐 관할권 또 그리고 이제 수사 권한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소환 조사 응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기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가능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니 이거 공수처에서도 나를 나오라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지 않는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로 단일화됐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뭐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 재판이 개시됐을 때 엄밀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있다라고 영장 단계에서는 냈지만 이게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죄. 공수처도 법정돼 있는 수사 개시권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경찰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공조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키를 공수처가 잡는 게 맞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약간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제일 좀 문제없이 위험 요소를 통제하면서 가는 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검찰 인사 이 인원이 다 차지도 못했고 상당히 적거든요. 야당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법을 빨리 좀 공포해서 시행하자고 지금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거는 워낙에 큰 줄기에서 가야 된다라는 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특검이 당연히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수사기관들의 관할권, 뭐 권한 문제 지금 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수단체에서도 지금 이 수사기관 그 수장들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김용현 장관도 그 검찰총장까지 고발했죠.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김용현 장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꼬리 가지고 그 몸통까지 다 관할권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처가 자제하고요. 그걸 떠나서 보세요. 공처가 얼마나 문제냐면요. 오늘 보내는 게 2번째죠. 2번째인데 체포영장 운운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론재판에도 제가 변호사 20몇 년 동안요. 체포영장, 2번 이게 소환받고 체포영장 운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국회 송영길 돈봉투 받은 의원들요. 7번 이상 이게 소환 공식 통보받고도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안 하잖아. 1월 달부터. 제 말에 보통은 그래도 이게 실무적으로는 한 3-4번, 4번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근데 2번 저게 수령 안 했다고 이게 체포영장 대통령 상대로 운운하는 이게 문제고요. 체포영장 자체는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이게 저는 문제 있다 봐요. 경호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협의를 해야죠. 대통령하고 이게 어디서 경호 문제나 조사를 할까요? 비공개. 우리 그 김건희 수사처럼 어떻게 공수를 오라가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 말 이게 그래서 저는 공처가 2번 만에 뭐 체포영장 운운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오라. 이거는 경호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이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여론 수사를 봐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죠. 토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입니다. 이 회원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여야가 격돌한 무대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왜 저기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집시법상 그 남태령이 주요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좀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괜찮고요? 경기도는 좀 고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어떤 그런 합법적 시위였나요? 트랙터 행정에는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전농촌의 트랙터 시위를 갖다가 우리 경찰이 제지하고 막았다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지? 물론 집회 시위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그지?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하고 야당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태령 부근에서 왜 막았냐 하는 것이 야당의 맞습니다. 시각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요. 첫째는 이제 저게 트랙터가 시위 현장에 수많은 인파 중에 왔을 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극심한 혼잡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제한 통보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재판을 해야죠. 가처분을. 우리가 이게 저희도 집회 신고하면 경찰이 불허하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줍니다. 근데 저렇게 힘으로 하루 있다가 들어온 거는 전 명확한 불법이라 봅니다. 예,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집회 시위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비례의 원칙상 아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것을 그 공공성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시위인 겁니다. 과거에도 전농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이 부분도 뭐 질서 이런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집행정지해서 이분들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도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현욱 의원, 국민의힘의 정현욱 의원이 이제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게 좀 공정성 논란까지 좀 했던 사안인데, 이제 요즘에 전국적으로 정치원 수막이 길에 좀 많이 내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제시한 그 야당이 이제 한 그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이제 관장을 하는데, 야당만 허용하고 왜 이제 여당 의원 거는 허용하지 않았냐, 이제 문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좀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제 그 정연욱 의원은요,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보류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좀 공작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선거법 254조에 사전 선거 운동이 이제 불허가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대통령의 대선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뭐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 입장은 여기에 누군가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오세훈은 안 됩니다. 다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영훈 의원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총선과 관련해서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되, 이렇게 선거운동의 성격을 뗐을 때는 제한한다는 그 원칙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또 극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이제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더 여러분께 잘 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